자, 오장 디펜스입니다. 오늘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의 최현덕 매니저 변함없이 또 자리해 주셨네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, 뭐 투표에게는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투표했습니다. 저는. 네. 저도 했습니다. 네, 사전 투표. 뭐 시간을 내서 내 주주로서의 주주랜다. 입에 배가지고. 네.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고. 자, 일단 대선 국면이고 다음 주 전망을 봐야 되는데 대선 본 투표가 이제 다음 주죠. 네. 이 전후로 해서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? 노멀한 질문 할게요. 저는 이제 뭐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뭐 계속 네.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내 시장, 그러니까 K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 리스크가 또 가장 컸던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50%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대선이 지나면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 어떤 컨트롤 타가 없는 거고 대통령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. 외국 입장에서도 국내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는 막 못 사는 건데 누구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좀 강하게 추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도 좀 맘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무서운 악재가 불확실성인 것인데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예 해소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정책적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정책 기대감에 뭐 지주사라든가 금융주 어떤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네. 물론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라 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추세로 봤을 때 뭐 어떤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급등했을 때 그때 매수하면 비싸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충분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대선 지나면 뭐 저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좋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. 최현덕 매니저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합니다. 네, 불확실성의 해소,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재료의 소멸,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지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우린 제자리를 찾아서 밑방향으로 오를 거다. 네. 이건 뭐 두 분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랑 똑같은데 좀 짧게 이제 주간 전략이니까 주말 앞둔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. 일단 저는 지수는 탄력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. 다음 주 전후에서.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선 이슈보다는 6월에 있을 동시만기 이슈를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. 그 다음 주죠. 다다음 주. 그렇죠. 네. 그래서 아마 동시만기까지는 지수가 좀 정체되면서 또 포지션 변경, 청산 전략, 다음 월물 전략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뭐 지수는 박스에 묶일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지수가 박스에 묶인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레벨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당연히 저도 상승이라고 보는데 근데 좀 전에 뭐 최현덕 매니저 저도 의견 일치합니다. 이슈를 타고 대선 관련 기대감으로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을 조금 만나거나 뭔가 종목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. 그래서 결국은 뭐 지수는 큰 변동이 없으니까 종목 선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가 아마 다음 주까지 전략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럼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들, 펀더멘탈이 아니라 이슈 때문에 오른 종목군들이라면 약간의 좀 차익 실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개별주의 선별 전략 이렇게 좀 다음 주를 전망하시는군요. 지수가 이제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게 또 주관적이긴 해요. 뭐 많이 올랐다. 그것도 이제 과거에 이제 학습적인 효과지만 저렇게 오르면은 보통 대형주의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뭐 우리가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을 지표하고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평선의 뭐 이격동 뭐 21선과의 벌어진 정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 과열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과열인가요 이게? 그러니까 이제 그 업종마다 틀린 건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보면은 지주사라든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약간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. 네. 왜냐하면 충분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그 후보의 몇 마디 말에 따라서 또 급등이 또 나온 거니까 그건 과열권이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가격을 넘어갈 거라 보는 건데 우리가 항상 싸게 사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런 거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는 다음 주 대선도 대선이지만은 지금 우리 이제 하여튼 그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또 이 관세 협상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다음 주에 미국 무역부에서 인도를 갑니다. 네. 다음 주 목요일인가 간다고 하는데 지금 베네트 재무장관이 인도와 무역 합의가 기대가 된다,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만큼 미국 무역부에서 이제 인도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무역 합의를 하러 가는 거고
그렇게 되면 사실 이 인도라는 시장이 이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높던 곳인데 네. 지금 미국을 통해서 비관세 장벽이 낮아진다 한다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호재가 될 수 있고 또 그 6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MSCI 선진지도 편입 가능성 네. 그런 건 본다 하더라도 6월 달에는 호재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봤을 때 사실 지수가 좀 이제 연초 대비해서 약간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라온 폭이 거의 없거든요. 네.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6월 달에 뭐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을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하시면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어제까지 올랐던 증권주나 이런 쪽은 좀 이제 대선 이후로 해서 약간 좀 조정이 날 수 있습니다만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네. 아예 안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그쪽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뭐 수급은 좀 조차하고 재료 측면에서는 미국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지금 엎치락뒤치락해요.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가 또 항소법원에서는 또 약간 유효했다가 이게 뭐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오늘 이제 장중에 우리 시장이 낙폭을 줄이다가 다시 조금 내려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 B라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세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국의 이제 그 비상 국가 경제 사태 용어도 참 어려워요. 하여튼 뭐 그렇다 쳐서 뭐 관세를 딱 행정명령을 했는데 행정법원에서는 그 조항에는 맞지 않아. 그러면 알았어, 그러면 다시 일반적인 걸로 또 바꿔가지고 150일간 15% 관세를 더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바꿨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에 꼭 베센트 재무장관이 따라와요. 그러니까 소방수처럼 뿌린단 말이죠. 지난번에 EU를 향해서 에이, 이게 말 안 들으니까 6월 초인가요? 네, 하려고 땡겼다가 베센트가 저건 전략적인 수사야라고 하니까 바로 7월 9일로 또 미뤘잖아요. 오늘도 아침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통령의 무역 정책 결정할 권리가 있어. 대규모 거래가 곧 성사된다. 이거 인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인도 얘기하는 거고. 그죠? 달래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그 관세 협상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무역 그 어떤 국방 그 법인가 있잖아요. 네네네네.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 미국 법원이 이건 의회의 권한이 있다라고 판결한 거지만은 그거 말고도 뭐 무역 확장법 301조라든가 네. 아니면 뭐 세이프 가이드 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관세는 언제든지 매길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다 나온 상황이라서 많은 투자은행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법원에서 그 하나의 법안으로 인해서 관세를 막는다고 해서 다른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관세가 막힐 가능성은 없고 또 그 법원에서도 지금 어떤 그 판단에 있어서 유예를 했는데 이 항소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결정나는 것도 1년 걸리거든요. 네. 그럼 그 1년 안에 솔직히 관세로 인한 어떤 전쟁은 좀 어떤 결정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관세가 없어질 것이다. 이런 기대는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인도 합의라든가 뭐 유럽과의 합의 이런 걸 기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뭐 의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물론 있는데 그게 전지전능한 권한은 아닌데 조항 자체를 맞게끔 법리에 이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막 찔러대니까 그걸 제동을 걸었고 다른 법안을 찾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계엄령이 발효될 때 그 근거가 거대 야당의 폭거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럼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거대 야당을 누가 만든 건데? 거대 국민이 만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거대 국민의 폭거가 이게 계엄령에 물론 지금 나중에 지나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시스템이 자꾸 이제 작동을 하면서 조절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제 데이터를 근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?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나오는 PCE 물가 지수가 있잖아요. 어떨 것 같아요? 네,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고요. 다만 지금 먼저 당겨가고 있는 유효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 수입 물가라든지 또 최근에 달러 내려가면서 수입 물가가 만약에 뛰었다면 이건 또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여서 뭐 민감하긴 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라면 저는 뭐 그런 거시 지표가 지금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 관세,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자꾸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.
근데 그 개별 사안을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? 항소법원이 또 어떤 결정을 할지, 그렇죠.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대법까지 어떤 결정을 가겠죠. 할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 초기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긁히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감세 얘기했는데 네. 하원 가서 엄청 긁혔잖아요. 그러니까 모양 빠지죠 지금. 네, 가서 또 기자한테 엄청 긁혔잖아요. 거기 가서 소리 지르고 난리 쳤다며 그랬더니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 이러면서 맞아요. 엄청 긁혔단 말이죠. 그러니까 타코 트레이드 이런 비유까지 지금 쓰고 있고. 네, 그렇죠. 그다음에 또 관세 그동안 그렇게 뭐 강하게 하겠다고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?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. 돈은 좀 버는 모양이에요. 근데 수입은 뭐 있더라고요. 본인은 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 입장에서 전혀 이게 녹록치 않거든요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지전능을 말씀하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막 그 밟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긁히고 네.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합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래서 뭐 인도를 포함해서 뭐 일본, 한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 대상국들과 빠르게 거래를 하고 중국에는 뭐 서로 이제 크게 피해를 받을 정도의 충격이 아닌 정도의 관세를 빨리 부여해서 네. 이 이슈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감세,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여기에 힘을 주려면 이 관세에서는 이제 조금 뭔가 힘을 빼야 되는 게 $1 아닌가. 조금 해야 그러니까 뭐 되는. 슈퍼 301조 할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리수거든요. 그렇죠. 슈퍼 301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. 정말로 미국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걸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. 불공정을 또 증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그거 자체가 그들 입장에서 와서 이거 불공정해 뭐라고 하면 301조 발동할 거야. 근데 또 시간도 걸리잖아요. 그것도 뭐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슈퍼 301조를 발의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발의하는 순간 아 무리수.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의 그 개별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무역 협상 타결이 전반적으로 7월 9일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. 오케이. 그렇죠. 재료가 자꾸 노출되면 빈도수에 따라서 재료의 그 효과나 약발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악재라고 막 받아들일 이유는 그 조금 감소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이슈는 생각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네. 결국 이제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한 상황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뭐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가 더 급해서 좀 다가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좀 트럼프가 더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협상도 어떻게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사실 유럽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협상이 뭐 당연히 될 거라 보는데 네. 솔직히 뭐 중국과의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뭐 7월 달까지도 갈 것 같고 다만 유럽과 인도 같은 경우는 일단 인도만 하더라도 다음 주 예고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유럽 같은 경우도 좀 합의가 될 거로 보여져서 그 부분까지는 어떤 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좀 괜찮을 수 있다. 좀 네.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그럼 자, 정리해서 일단 다음 주 전망을 두 분 다 약간 공통된 것 같아요. 지수보다는 종목 네. 이렇게 정리하고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 개별주 뭐 개별 이슈로 이렇게 정리하면 맞겠습니까? 동의하십니까? 네. 자, 그럼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걸 볼 거냐? 2차 전지? 네. 애매하긴 한데 요거 뭐 왜? 저는 오늘 그 주제가 2차 전지로 정해져 가지고 네.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요? 왜냐면 지금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LNF? LNF도 있고 엔캠도 있고 맞아. 한번 그러니까, 얘기했고. 네. 또 그때도 생각했어요. 두산 에너빌리티 이후에, 최현동 매니저가 LNF도 주가 급락할 때 얘기도 네. 와서 했잖아요. 그리고, 저 친구랜다. 저분이 이제 또 맛이 가나? 어쩌고 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LNF도 최근에 이제 지난주 보시면 정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거의 한 30%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급반등했죠. 네.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텐데 네. 저는 그래도 그 가격대 보니까 너무나 싼데 올라갈 이유가 너무나 많고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. 네.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금 전 인도 합의 이야기했잖아요. 인도가 지금 이제 이 비관세 장벽이 높아서 이 전기차 시장도 못 들어갔던 곳인데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2%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무역 합의가 되게 되면은
지금 전기차 그 관세가 100%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상호 관세를 통해서 만약에 뭐 25%까지 25%까지 낮춘다 하더라도 인도의 시장이 열리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인도가 이제 그 인구 숫자가 중국을 추월해서 저 중국보다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대안할 수 있는 시장이 인도인 것인데 그 인도의 시장이 열린다? 그러면 지금 이 테슬라하고 트럼프하고 계속해서 이 전기차 진출 준비했던 거고 지금 이제 그 둘이 안 맞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인도로 가져가라는 거고 트럼프는 이제 인도에서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는 일부 인도에서 생산해야 돼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합의가 돼서 인도의 전기차 시장이 열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전기차의 캐즘이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 네. 인도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매년 20%씩 전기차를 늘려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캐즘은 미국만 나오는 거고 지금 유럽과 인도는 아니란 얘기죠.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인도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인도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그런데 솔직히 어떤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네. 너무나 싼 부분이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쪽은 뭐 너무나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엔캠이나 LNF를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근데 네. 그렇죠. 그 차트 보시면 네. 지금부터 100% 올라가도 오. 작년 저점밖에 안 돼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싼 이게 거죠. 사실 말장난 같이 되지만 한때 2023년도에 주가 물론 고점이 35만 원대인가요? LNF가 대충 뭐 그 정도 라인인데 네. 그 가격이 거품일 수도 있죠. 근데 2년 동안 주가 하락해갖고 지금 뭐 5만 원, 그러니까 5분의 5, 3, 7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, 7분의 1 네. 토막 되죠. 예. 그렇게 나 있는데 뭐 한간 10% 어제 엊그저께 올랐다고 네. 아 배시식 웃을 단계는 아니죠. 그렇죠. 사실 예. 그죠? 이게 뭐 그래서 근데 과연 반전의 드라마 반턴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좀 기회가 있을까? 그러니까 저는 그 재료를 이제 인도와 무역 합의로 보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기차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캐즘인데 네네. 그거를 미국 시장에서 안 풀릴 것 같고 인도 시장에서 풀린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큰 재료가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의 시장이 뚫린다고 한다면은 아마 테슬라도 지금 뭐 로보택시, 뭐 그렇죠. 옵티머스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시장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인도 쪽에 모멘텀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테슬라가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재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다음 주 인도의 무역 합의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시그널이다. 네, 그것만 된다면 네, 2차 전지 쪽은 뭐 너무나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에 대해서 김종일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로보택시 얘기나 뭐 자율주행 네. 이쪽이 이제 뭐 곧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. 네. 뭐 단계적인 반등이 이어진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데 네. 다만 인도 시장이 신차 기준으로는 4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이고 아, 거기 네. 아직도 오토바이인가요? 자전거? 아니 그러니까 차 기준으로 400만 대밖에 안 되는 시장이고 말씀하셨던 뭐 3년차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장이니까 물론 인도에서 이제 약간 뭐 상위 한 10%에 드는 부자들은 뭐 엄청난 부자라서 빈부격차가 거의 뭐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기 네, 때문에. 뭐 그분들은 엄청나게 뭐 비싼 차 사시고 뭐 테슬라 뭐 이런 차도 뭐 10대씩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대중으로 그게 좀 파고들려면 아직 전기차 가격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, 아직 소 타고 다니나 보네. 소를 탈 수 없죠. 힌두교 입장이라면. 그런가? 미안합니다. 네, 국제 어쨌든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. 네. 넘어가시죠. 예, 중요한 건 그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인도도 뭐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저도 뭐 단기 반등이 더 나타날 거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 해당 산업에 있어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우리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최근에 중국에게 너무 영역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. 아, 제조업 뭐 2차 전지 쪽에서도. 2차 전지 네, 쪽에서.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 최근에 CATL이나 BYD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거죠.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관세를 부여하면서 우리 거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관세 압력이 낮아지는 건 또 묘한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도 올해 연초부터는 2차 전지 대표주에 대해서 좀 사자는 입장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펀더멘탈의 큰 그림은 저도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. 다만 뭐 종목별 단기 반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전략적인 매매의 스킬, 방법론에서는 올해 초반이라면 저 정도 가격이라면은 그래도 뭐 신규 신규 매수라면은 가능한 구간이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살짝 패션 마크 정도? 그러니까 저는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게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
뭐 어떤 재료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어떤 V자 반도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. 그렇죠. 뭐 올라갔다 하더라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캐즘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또 가장 많은 곳이 또 2차 미국의 기업이거든요. 기준이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얘기하는 건가요? 그 수요가 이제 없다 보니까는 자동차. 예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도 이제 이 공매도가 가장 많은 곳이 2차 전지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판이 바뀌었을 때는 그 공매도가 쇼크버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이 단기 급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. 버티느냐 중장기적으로 못 버티느냐의 게임이겠네요. 지금. 그렇죠. 네, 지금 그렇죠.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대규모 뭐 캐파 증설 뭐 자금 수요가 많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지금 거의 예, 당장은 없는데 없어서. 근데 지금 이 우리의 3대 셀 기업도 1분기에만 지금 이 R&D 투자를 또 7조 늘렸거든요. 네. 그런 것쯤에 있어서 지금 그런 기업들도 당장은 어렵지만은 좀 미래는 좋게 보고 있는 거죠. 그런 것쯤에서 임원들까지도 뭐 자사주 매입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분명히 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준비한 기업은 그러면 또 2차 전지? 아니요, 일단 리뷰 좀 해드릴 거고 네. 지금 이제 오늘 밤부터 이 아스코 2025 시작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 바이오로. 하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또 기업 기대해 볼게요. 최현덕 매니저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김정일 사하고 또 이어가서 무슨 재료를 접근해 볼까요? 놓친 게 뭐가 있을까? 네, 저는 어저께 이제 자동차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, 오늘 현대차 또 뭐 가격 인상 준비하고 있죠? 미국에서? 네. 근데 이제 관세 이슈 나오면서 오늘 또 제 차 밀리잖아요. 근데 저는 이거 뭐 한 달, 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 핵심은 관세를 얼마 받을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뭐 관세가 25%가 될 수가 있고 뭐 10%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죠. 우린 뭐 협상도 안 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제 선거 끝나고 새 대통령과 새 협상팀이 가서 협상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얻어올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는데 네.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악재의 확정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현대차 계약가 지금 PBR 4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감익은 확정입니다. 무조건 확정이에요. 이거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감익은 무조건 확정인데 그 폭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게 지금 아무도 안 사는 핵심 포인트라고 전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감익의 폭이 20%라고 결정되면 지금 PER 4배인데 20% 감익을 해봐야 네. 5배, 6배란 말이죠. 그러면 그건 비싼가? 전혀 비싸지 않고 그러면 5배, 6배로 떨어진 이익이 급격하게 떨어질 건가?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미국 시장에서 어차피 중국차 받겠습니까? 그다음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갑자기 뭐 급전직하로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. 그러면 늘어나던 이익 레벨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문제이긴 한데 그게 확정만 되는 순간 저는 자동차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.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싸고 네.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뭐 소위 이제 지주사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슈는 뭡니까? 결국은 주주환원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현대차, 기아만큼 주주환원을 진심으로 하는 기업이 있나요? 네. 근데 그 기업이 이익이 아주 많이 뭐 절반 막 반토막 이렇게 떨어지면 주주환원도 덜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% 20% 정도 마진이 줄어드는데 주주환원이 크게 준다? 안 줄 거거든요. 그러면 주주환원 측면에서 또 전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관세와 관련된 악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비중을 늘려야 된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오, 핵심의 전략이군요. 동의합니다. 네.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수 전략에 동의하면서 김종현 의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디펜스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